빌황 200억 달러의 몰락.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박꾼의 이야기.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거대 투자은행들 안에서는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이 거대한 금융 제국들의 거래 데스크에서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한 남자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빌황. 한국 이름으로 황성국. 그는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 원의 자산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 그의 모든 것은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거대했던 개인 자산 붕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신앙심 깊은 한 남자의 끝없는 탐욕과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천재적인 전략,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집어삼킨 운명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장 소년 바다를 건너다. 1964년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황성국이라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신앙심 깊은 가정이었죠. 어린 황성국은 교회에서 자랐고 성경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소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자신에게도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요. 1982년 18살의 황성국은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 유학이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돈도 없었지만 그에게는 무모할 정도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낯선 사람들. 그러나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이후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황성국은 이제 빌황이 되었습니다. 빌황. 이 이름은 이후 30년 동안 월스트리트에서 전설이 되었다가 결국 악명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훨씬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초반 MBA를 마친 빌황은 뉴욕으로 향합니다. 그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세계 금융의 심장부. 그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는 한 전설적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장 호랑이의 제자. 줄리안 로버트슨. 월스트리트에서 이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타이거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투자계의 전설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조지 소로스와 함께 헤지펀드 업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렸죠. 로버트슨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습니다. 철저한 리서치, 과감한 베팅, 그리고 확신이 있을 때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 빌황은 바로 이 타이거 매니지먼트에 입사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는 그저 수많은 애널리스트 중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특히 한국과 일본, 중국 시장을 보는 날카로운 눈이었죠. 1990년대 아시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삼성과 현대가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었고 중국은 막 자본주의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빌황은 이 기회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그의 투자 분석은 탁월했습니다. 줄리안 로버트슨은 빠르게 이 젊은 한국인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저 친구 뭔가 다르군. 로버트슨은 빌황을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빌황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익률은 놀라웠고 그의 예측은 번번이 적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빌황은 타이거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로버트슨이 타이거 매니지먼트를 청산하기로 결정했을 때 빌황에게 특별한 제안이 떨어집니다. 자네가 직접 펀드를 운영해보지 않겠나? 로버트슨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독립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타이거 큐브라고 불리게 됩니다. 타이거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호랑이들이라는 뜻이었죠.
이 타이거 큐브들 중에서 나중에 전설이 된 펀드들이 여럿 있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론파인 캐피털, 바이킹 글로벌, 그리고 빌황의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2001년 빌황은 자신만의 헤지펀드를 설립합니다. 그의 나이 37살. 가난한 목사의 아들은 이제 월스트리트의 젊은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드 자금은 로버트슨이 지원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건넨 신뢰의 증거였죠. 빌황은 그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타이거 아시아는 설립 첫 해부터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타이거 아시아의 연평균 수익률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펀드 규모는 빠르게 불어나 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빌황은 월스트리트에서 아시아 시장의 마이더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리고 빌황의 그림자는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3장 첫 번째 추락. 2012년 빌황의 인생의 첫 번째 폭풍이 몰아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즉 SEC가 타이거 아시아 매니지먼트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혐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자 거래와 시세 조종. 조사 결과 타이거 아시아는 중국 은행주들에 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중국 건설은행과 중국은행의 주식 발행 정보를 미리 알고 거래했다는 것이었죠. 빌황은 펄쩍 뛰었습니다. 나는 결백하다. 그는 처음에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쌓여갔고 결국 그는 현실과 타협해야 했습니다. 2012년 12월 타이거 아시아는 SEC와 합의합니다. 합의금은 4,400만 달러.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치명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빌황은 더 이상 외부 투자자의 돈을 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화려한 커리어는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많은 이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 아시아 시장의 마이더스. 그 모든 타이틀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빌황은 타이거 아시아를 청산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빌황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숨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4장 그림자 속의 제국. 2013년 빌황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이름은 아케고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아케고스. 이 이름은 그리스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나오는 단어로 선구자 또는 창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빌황은 자신의 새 회사에 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그의 희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작, 구원, 부활. 하지만 이 회사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아케고스는 헤지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패밀리 오피스였습니다. 패밀리 오피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초부유층 가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하는 개인 투자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헤지펀드와 달리 외부 투자자의 돈을 받지 않고 오직 가족의 재산만 운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미국 금융 규제에서 패밀리 오피스는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외부 투자자가 없기 때문에 헤지펀드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와 보고 의무에서 상당 부분 면제됩니다. 다시 말해 빌황은 이제 대중의 눈에서 벗어나 거의 완전한 프라이버시 속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EC로부터 외부 자금 운용을 금지당한 빌황에게 이것은 완벽한 우회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재산 약 2억 달러로 시작했습니다. 규모는 이전의 타이거 아시아에 비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빌황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핵심에는 레버리지가 있었습니다. 레버리지. 차입금을 이용한 투자. 자신의 돈 1달러를 담보로 5달러, 10달러, 심지어 그 이상을 빌려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성공하면 수익이 몇 배로 불어나지만 실패하면 손실도 그만큼 커집니다.
빌황은 극도로 공격적인 레버리지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2천억 원을 1조 원처럼 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무기는 총수익 스왑, 영어로 토털 리턴 스와프, 줄여서 TRS라고 불리는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5장 보이지 않는 무기. 총수익 스왑. 이 복잡한 금융 상품을 이해하려면 잠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주식을 사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직접 사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신 은행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이 대신 이 주식을 사주세요. 주가가 오르면 그 수익을 저한테 넘기고 내리면 제가 손실을 보상하겠습니다. 그 대가로 저는 수수료를 지불하겠습니다. 이것이 총수익 스왑의 기본 개념입니다.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 주식의 가격 움직임에 따른 손익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 방식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주식을 직접 사지 않으니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면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수익 스왑으로 간접 보유하면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엄청난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은행은 주식의 전체 가치가 아니라 일부만 담보로 받고 거래에 응했습니다. 빌황은 자신의 돈 1달러로 5달러, 때로는 10달러 이상의 주식에 베팅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여러 은행과 동시에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은행은 빌황이 다른 은행들과 어떤 거래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빌황은 이 시스템의 허점을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노무라, UBS, 도이체방크. 그는 월스트리트의 거의 모든 주요 투자은행들과 총수익 스왑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 은행은 빌황을 훌륭한 고객으로 여겼습니다. 수수료를 잘 내고 항상 담보를 유지했으니까요. 아무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각 은행의 창구에서 빌황은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한 고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행의 거래를 합치면 그는 괴물이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아케고스의 실제 포지션 규모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약 120조 원. 이 중 빌황 자신의 돈은 약 2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은행들의 돈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은 5배를 넘어 때로는 8배, 10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빌황은 이 거대한 화력을 소수의 주식에 집중시켰습니다. 바이어캄 CBS, 디스커버리, 바이두, 텐센트 뮤직, GSX 테크에듀. 이런 몇몇 종목에 거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분산 투자와는 정반대의 전략이었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습니다. 주식시장은 처음에 폭락했다가 그해 후반부터 엄청난 상승세를 탔습니다. 특히 기술주와 미디어주가 급등했습니다. 빌황의 선택은 대박이 났습니다. 바이어캄 CBS 주가는 몇 달 만에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 기술주들도 급등했죠. 레버리지를 잔뜩 당긴 상태에서 주가가 오르니 빌황의 자산은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2020년 말 그의 순자산은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2021년 초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 조용히 숨어있던 전과자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반열에 올라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떤 부자 순위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존재를 몰랐으니까요. 그는 그림자 속의 황제였습니다. 빌황은 점점 더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오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포지션을 줄이기는커녕 더욱 늘렸습니다. 레버리지를 더 당겼습니다. 모든 것이 계속 오를 거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 균열이 시작됩니다. 6장 파멸의 서곡.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바이어캄 CBS가 깜짝 발표를 합니다. 3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서 시장에 판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상증자는 보통 주가에 부정적입니다. 새로운 주식이 쏟아져 나오면 기존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니까요.
바이어캄 CBS 주가는 발표 당일 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떨어졌습니다. 빌황의 가장 큰 포지션 중 하나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바이어캄 CBS는 하루 만에 23% 폭락합니다. 이제 마진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진콜. 레버리지 투자의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담보로 맡긴 돈보다 손실이 커지면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황 씨, 담보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10억 달러를 입금해 주시거나 포지션을 줄여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 모든 거래은행에서 걸려왔습니다. 빌황은 처음에는 버텼습니다. 추가 담보를 일부 넣었습니다. 주가가 곧 반등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금요일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바이어캄 CBS와 디스커버리 주가가 계속 하락했습니다. 빌황이 대규모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대량 매도에 나설 수 있다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니 마진콜이 더 커졌습니다. 마진콜을 맞추지 못하면 은행들은 강제로 주식을 팔게 됩니다. 강제 매도가 시작되면 주가는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마진콜이 들어오고 악순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빌황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빌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말 동안 추가 담보를 마련하시거나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포지션을 청산하겠습니다. 빌황은 그만큼의 현금이 없었습니다. 그의 돈은 모두 레버리지 포지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어쩌면 여러 은행이 함께 질서 있게 포지션을 정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에서 자비는 사치품입니다. 7장 48시간의 붕괴. 2021년 3월 26일 금요일 밤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자은행들 사이에서 비밀 통화가 오갔습니다.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아케고스가 무너진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빠른 결단을 내렸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않고 금요일 장 마감 후부터 블록 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딜이란 대량의 주식을 시장가가 아닌 협상 가격으로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입니다. 보통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매도를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3월 27일 토요일과 28일 일요일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의 트레이딩 데스크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수자를 찾기 위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바이어캄 CBS 주식 1,000만 주 있습니다. 시장가보다 5%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십니까? 디스커버리 주식 500만 주요. 급하게 처분해야 합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거대한 펀드가 터지고 있다는 것을. 3월 29일 월요일 아침 시장이 열리자마자 폭탄이 터졌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먼저 공격적으로 매도에 나섰습니다. 바이어캄 CBS, 디스커버리, 바이두, 텐센트 뮤직,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이어캄 CBS는 개장과 동시에 27% 폭락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바이두, 텐센트 뮤직, GSX 테크에듀 등 중국 기술주들도 급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도 같은 날 대규모 블록 딜을 실행했습니다. 그들은 골드만삭스보다 약간 늦게 움직였지만 역시 발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습니다. 어쩌면 아직 협상의 여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손실 규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망설임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먼저 물량을 쏟아내자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와 노무라가 남은 물량을 팔려고 할 때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3월 29일 하루 동안 빌황과 관련된 주식들의 총 거래량은 역사적 수준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블록 딜이 실행되었고 총 규모는 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끝났을 때 빌황의 200억 달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요. 인류 역사상 하루 동안 한 개인이 잃은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빌황만이 아니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이 사건으로 5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악의 손실 중 하나였죠. 이 충격으로 크레디트 스위스는 결국 2023년 UBS에 인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노무라는 29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일본 최대 증권사의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도 손실을 입었지만 빠른 결단 덕분에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약 10억 달러 정도였죠. 모든 은행의 손실을 합치면 1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화로 12조 원이 넘는 돈이 며칠 만에 증발한 것입니다. 8장 전과자의 귀환. 아케고스 사태가 터지고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갑자기 세상은 빌황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규제의 눈을 피해 거대한 포지션을 쌓았는지, 어떻게 여러 은행들을 동시에 이용했는지 그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열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극적인 몰락 중 하나였으니까요. 수상한 과거를 가진 투자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을까? 왜 은행들은 그의 위험을 파악하지 못했을까? 금융 시스템에 거대한 구멍이 있는 게 아닌가?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검찰과 SEC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에는 2012년처럼 합의금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4월 빌황은 미국 연방 검찰에 기소됩니다. 혐의는 11개에 달했습니다. 사기, 시세 조종, 공갈,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검찰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빌황은 의도적으로 여러 은행들에게 자신의 전체 포지션 규모를 숨겼습니다. 각 은행에는 자신이 보유한 포지션의 일부만 알려주고 다른 은행들과의 거래는 비밀로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대량 보유한 주식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담보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더 많은 레버리지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빌황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나는 합법적인 투자를 했을 뿐입니다. 시장에서 돈을 잃는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총 수익 스왑은 합법적인 금융 상품이고 각 은행은 자신들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지 빌황이 속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2024년에 열렸습니다. 6주간의 재판, 수십 명의 증인, 수천 페이지의 증거 자료. 결국 2024년 7월 배심원단은 평결을 내립니다. 유죄. 빌황은 사기와 시세 조종 등 핵심 혐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낭독되는 순간 빌황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60. 가난한 목사의 아들에서 시작해 월스트리트의 전설이 되었다가 이제 연방교도소 수감을 앞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형량 선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장 남겨진 질문들. 빌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탐욕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현대 금융 시스템의 깊은 결함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패밀리 오피스 규제의 허점입니다. 빌황이 헤지펀드 대신 패밀리 오피스를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아케고스 사태 이후 미국 정부는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총수익 스왑의 투명성 문제입니다. 이 파생 상품을 통해 투자자는 사실상 대규모 주식 포지션을 보유하면서도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과 규제 당국 모두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은행과 동시에 거래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 시스템의 명백한 실패입니다. 셋째, 투자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실패입니다.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크레디트 스위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금융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고객에게 이렇게 많은 레버리지를 허용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탐욕입니다. 빌 황은 훌륭한 고객이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냈고 거래 규모도 컸습니다. 은행들은 경쟁적으로 그에게 더 많은 레버리지를 제공했습니다. 다른 은행의 고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요. 결과적으로 각 은행은 자신의 리스크만 보고 전체 시스템 리스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10장 탐욕과 구원 사이. 빌 황에 대해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그의 신앙심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출석했고 수백만 달러를 기독교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회사 이름 아케고스도 성경에서 따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를 얻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을 얻기 위해 그가 사용한 방법은 탐욕 그 자체였습니다. 레버리지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 은행들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빌 황을 탐욕의 화신으로 봅니다. 그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벌고도 더 원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대신 더 키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은행들은 그에게 기꺼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도 수수료를 챙기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터지자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국 이민자의 비극적인 초상으로 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 하지만 그 꿈이 너무 커지자 결국 무너졌습니다. 진실은 아마 이 모든 것의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에필로그, 그 후의 월스트리트. 아케고스 사태 이후 월스트리트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은 패밀리 오피스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버리지 한도를 낮추고 고객의 전체 포지션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총수익 스왑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대규모 파생 상품 포지션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공개해야 합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아케고스 손실의 후유증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손실에 더해 다른 스캔들들이 겹치면서 결국 2023년 UBS에 인수되어 167년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빌 황. 그는 이제 법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감옥에서 수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항소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의 이름은 영원히 금융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개인 몰락의 주인공으로서 가난한 목사의 아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이민자, 타이거의 제자, 그림자 속의 황제, 그리고 결국 몰락한 도박꾼. 빌 황의 이야기는 인간 탐욕의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200억 달러. 하루아침에 사라진 천문학적 재산.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오만 시스템의 실패, 그리고 탐욕이 빚어낸 비극의 무게입니다. 이상으로 빌 황 200억 달러의 몰락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